나주에 위치한 창수대감의 집에는 봉섭이라는 소장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봉섭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부지런한 총각이었는데요. 그는 언제나 하늘이 채 밝기도 전에 일터로 나가 모두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논두렁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해가 서산 너머로 지고 달빛이 내려앉을 무렵까지 손에 일을 놓지 않았지요. 아이고, 자네는 도대체 뭘 먹고 일을 하기에 이렇게 귀신같이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가? 아, 두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척척해 치우니 참말로 내가 다 기운이 빠지는구먼. 그나저나 오늘 일도 끝났는데 주막에 가서 막걸리나 한잔 하세. 이런 날은 막걸리 한 사발 마셔야 피로가 풀린다니까. 고맙습니다, 덕삼이 형님. 하지만 저는 내일 할 일 준비도 해놔야 하고 홈이랑 이것저것 손볼 것도 있어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요. 에이 참, 재미없는 친구 같으니라고. 막걸리 한 잔 마시는 맛도 모르면 무슨 재미로 살겠나? 주변 소장농들은 일이 끝나면 주막을 가거나 때로는 봉섭이에게 함께하자며 권유했지만, 봉섭이는 늘 그렇듯 곧장 집으로 가 알뜰 살뜰 품삯을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봉섭이는 그저 재미없고 고지식한 총각일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창수대감 집에 새로운 여종이 한 명 들어왔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명옥이. 명옥이는 얌전한 얼굴에 눈동자의 슬기가 가득 담긴 조용한 처녀였습니다. 명옥이는 처음엔 봉섭이라는 총각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날이 가면 갈수록 봉섭이의 변함없는 근면성실한 모습에 자꾸만 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저런 사내라면 딴 데 한눈을 팔 일도 없을 테고 술에 취해 힘들게 번 돈을 날릴 걱정도 없을 테니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겠지. 그러다 하루는 명옥이는 큰맘을 먹고 마당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봉섭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봉섭이의 낡고 해진 저고리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지요. 저기 봉섭 씨, 저고리 소매자락이 많이 해졌구만요. 제가 꿰매드릴까요? 봉섭이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잠시 명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봉섭이는 당황한 듯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구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 말을 트기 시작했지요. 집 근처의 밭을 매면서 스쳐 지나갈 때면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고,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면 수줍게 서로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가까워졌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화창한 날, 창수대감 집 작은 마당에 두 사람은 조용히 물을 떠놓고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된 이후 봉섭이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털어 야트막한 야산 하나를 구입했지요. 그리고 부인 명옥이와 함께 그 산의 산자락 아래에 작은 움막을 짓고는 그곳에서 기거하며 매일같이 쟁기를 들고 나가 메마르고 돌 많은 땅을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허리는 삐걱거렸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요. 마누라, 일이 힘들지 않소? 내가 괜히 고생만 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려. 힘들긴요, 서방님. 이게 다 우리 땅이잖아요. 태어나서 이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또 있을까 싶구만요. 맞구만. 내가 일하는 땅이 다른 사람의 땅이 아니라 내 땅이니 허기가 져도 배가 부른 느낌이구만 그려. 그렇게 둘은 여름내 땅을 갈았고, 시간이 흘러반일을 할 수 없는 겨울이 되면 명옥이 포목점에서 바느질감을 한 보따리 사와 밤마다 등잔불 아래 앉아 소미불을 정성껏 꿰매고 마을에서 가져온 옷수선을 맡아 엽전 몇 입을 벌어들이곤 했지요. 나도 어디 가서 부지런하다는 소리는 자주 듣지만 마누라 당신도 참 대단하구려. 서방님, 부부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마음이 잘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흘러 봉섭이와 명옥이 혼인을 한 이듬해 두 사람의 작고 소박한 움막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 마디마디는 아버지 봉섭이를 꼭 닮았고, 예쁜 눈매는 어머니 명옥을 빼닮았습니다. 서방님, 우리 딸 이름을 뭐라 지으면 좋겠습니까?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봉섭이는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춘심, 봄춘의 마음심. 이 아이 덕분에 우리 살림도 봄처럼 환히 피어날 것 같지 않소? 첫 딸을 낳으면 부자가 된다고 누가 말을 했던가요? 춘심이가 태어난 그해
봉섭이와 명옥이 정성껏 가꾼 밭에서는 콩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마을 장정 셋이나서도 하루 만에 다 걷지 못할 만큼 풍년이 들었지요. 봉섭이는 그의 처음 번 돈으로 마을 아래쪽 논 한 마지기를 장만했고 다음 해엔 두 마지기 또 그 다음 해엔 세 마지기를 사 봉섭이네 논밭은 해마다 점점 늘어나기를 거듭해 십수년이 지나고 나니 어느새 봉섭이는 논밭을 30마지기나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 제법 알아주는 부자가 되었고 그의 작은 움막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었지요. 서방님,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 온 밭도 일이 많아졌으니 우리도 소작농을 좀 부리고 편히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요? 마누라 논밭이 많아졌다고 그걸 함부로 남에게 맡기면 되겠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다 부지런함 덕분인데 말이오. 하지만 봉섭이는 부자가 된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이면 쟁기를 들고 논으로 나섰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등 봉섭이는 부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내였지요. 이렇듯 모든 것이 평화롭게 흘러가기만 하던 어느 날 봉섭이네 집 앞마당에 봉섭이의 눈에 낯익은 사내 하나가 걸어 들어왔으니 아이고, 이게 얼마만인가? 봉섭이 아닌가? 그의 이름은 갑수였습니다. 봉섭이와 함께 어릴 적부터 소작농으로 일을 했던 신세였지만 몇 해 전 홀연히 마을을 떠난 후로 소식이 끊어졌던 친구였지요. 봉섭이는 반가우면서도 조금 의아해하며 친구를 맞았습니다. 웜에 자네는 갑수 아닌가? 도대체 어쩐 일로 이런 차림을 하고 왔나? 마치 어느 대감댁 사위라도 된 모양일세. 하하, 그 이야기는 하자면 길구만. 내 자네도 부지런히 일을 해서 제법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참말로 대단하구만. 봉섭이 자네 우리 이렇게 만난 기념으로. 어떤가? 오늘은 내가 살 테니 거 기방이나 한번 들르세. 아이고 기방이라니. 이 친구가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만. 우리 마누라 눈에 띄기라도 하면 큰일 나려고 말이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은가? 평생 흙만 만지며 살아온 자네도 이런 세상 구경은 한 번쯤 해봐야지. 나만 믿고 따라오게나. 결국 봉섭이는 갑수의 설득에 못 이겨 태어나 처음으로 기생집이라는 곳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기생집은 봉섭이가 지금껏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지요. 연지곤지를 찍은 예쁜 기생들이 부드러운 손길로 술잔을 채워주고 은은한 향기와 검은고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봉섭이는 이런 낯선 분위기에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는데요. 갑수 자네 대체 어디서 이런 돈을 벌었나? 예전에는 나와 같이 그저 소장농 신세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구만. 자네 평안도 용강이란 곳을 들어봤나? 거기서 금이 나는데 말이오. 운 좋게 내가 그곳 금광 일을 맡게 되었구만. 아, 거기가 워낙에 일이 잘 되는 터라 한 번에 잘만 하면 천냥도 우습게 볼 수 있다네. 뭐시라? 천냥이라니 그 말이 참말인가? 아, 이 친구가 어디 속고만 살았는가? 그러면서 갑수는 자신을 증명이라도 하듯 품속에서 자그마한 금덩이를 꺼내 술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봉섭이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날 밤 봉섭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작은 바람이 일렁였습니다. 그날 이후 봉섭이는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하루는 명옥이 정성껏 차려낸 저녁상을 앞에 두고 봉섭이는 한참이나 숟가락을 들지 않더니 된장국이 좀 짠 것 같구려. 나물에서는 흙냄새도 나는 것 같고. 밥은 질어서 도통 먹을 수가 없구만. 묵은 김치 하나만 올려도 참 맛나게 잘 드시던 분이 참말로 별일입니다요. 평생 안 하던 반찬 투정을 다 하시고. 봉섭이는 갑수를 따라 기방이며 요리집을 다니며 이런저런 음식을 맛보다 보니 어느새 명옥이 차려준 소박한 저녁상이 눈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봉섭이가 마치 양반댁 도련님이 입을 법한 고운 비단 도포 한 벌을 입고 집에 들어선 일도 있었지요. 서방님, 이 옷은 도대체 어디서 나셨단가요? 허허, 이젠 우리 집도 웬만한 양반집 못지않은 부자가 아니오. 아, 다른 사람들 눈을 생각하면 이제 이 정도 옷차림은 갖춰야지. 그리고 또다시 어느 날 밤 한참을 바느질에 열중하고 있는 명옥이에게 봉섭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는 마누라, 나 할 말이 있구만. 무슨 말씀이세요? 서방님? 봉섭이는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말문을 열었지요. 그 갑수 말인데 말이오. 자네도 잘 알겠지만 그 녀석이 평안도 용강에서 금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소.
그 일이 생각보다 크게 잘 되는 모양이더이다. 그래서 말인데 나도 한번 그 금광 일에 손을 대볼까 싶어서 지금 우리가 가진 논밭 중에서 10마지기쯤만 팔면 나도 그 사업을 시작할 자본금이 될 것 같은데 말이오. 아 땅이야 다시 사면 될 일 아니겠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옥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버렸습니다. 서방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땅을 판다고요? 마누라, 나도 자네 마음 알고 있구만. 우리 땅이 얼마나 땀 흘려 만든 것인지. 하지만 지금 눈앞에 더 큰 기회가 있지 않소? 금이란 말이오. 진짜 황금. 갑수 말로는 한 번만 잘 되면 1000냥, 2000냥 버는 건 금방이라 했는데 왜 이런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그까지 작은 땅에 집착을 하는 것이오? 서방님은 정말 잊었습니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 춘심이 태어나고 여름마다 허리 숙이고 땀 흘리고 논두렁에 발목이 휘도록 고생해서 겨우 일군 땅 아닙니까요? 나는 절대로 그 땅을 놓을 수 없구만요. 무엇이라고? 아니 그 땅을 자네 혼자서만 일군 것도 아니고 고장 10마지기도 안 된다 이 말인가? 그날 밤 봉섭이와 명옥이는 혼인 이후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싸웠습니다. 봉섭이는 결국 답답한 듯 등을 돌리고 방을 나가버렸고 명옥은 혼자 등불 아래 앉아 한참이나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홀로 밤을 지새워야 했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봉섭이는 다시 마을의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기방엔 갑수가 벌써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은잔에 술을 천천히 따르며 세상 편한 얼굴로 여유롭게 웃고 있었지요. 아니, 봉섭이. 자네 이 며칠 사이에 얼굴이 영 좋지 않구먼.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마누라가 땅 파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네. 10마지기만 팔자고 했는데도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 나 원참. 뭐라고? 그깟 열맞이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겠다고? 자네, 그 땅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네 두 손으로 일군 땅 아니었나? 고작 부인이 반대한다고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버릴 셈인가? 마누라는 죽으면 죽었지 땅을 팔 수는 없다고 하니. 나라고 별 수가 있겠는가 이 친구야. 에이, 자네가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 크게 벌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가족을 책임져야 할 가장의 의무 아니겠는가? 그 열마지기만 팔아서 나와 같이 일을 하면 논이 100마지기가 되는 것도 순식간일 텐데. 참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구먼. 그래도 뭐 봉섭이 자네 걱정 말게나. 내 자네를 위해 자네 땅을 팔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따로 알아봐 줄 수도 있으니 말일세. 그 말에 봉섭이의 눈빛이 번쩍 바뀌었지요. 그런 방법이 다 있단 말인가? 당연하지. 세상엔 방법이 없는 일이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자네가 손만 내밀면 금덩이는 이미 자네 손 안에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귀한 기회를 고작 부인의 반대 때문에 놓친다는 게 말이나 되겠나? 자네는 나만 믿고 있으면 되는구만. 하이고 갑수. 내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그렇게 고마우면 나중에 자네가 내 덕에 크게 돈을 벌게 될 때 나를 모른 척 하지나 말게나 이 친구야. 그리하여 다음 날 밤 봉섭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등잔불 아래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던 부인 명옥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지요. 마누라, 나 할 말이 있구만. 서방님, 땅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못 판다 했습니다요. 그것이 아니구만. 저번에 자네가 반대했던 그 금광 말이오.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내 욕심이 지나쳤던 것 같소. 그러니 자네 뜻대로 논밭은 하나도 손대지 않을 것이구만. 10마지기든 5마지기든 절대로 팔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오. 그 말을 듣고 명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자 봉섭이는 다시 말끝을 이어갔지요. 다만 딱 한 달만 갑수와 함께 함경도에 다녀오겠소. 그곳이 정말 어떤 곳인지, 금광이라는 게 진짜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 내 두 눈으로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소. 내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는 금 생각에 일이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단 말이오. 명옥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빛 속에는 분명 욕심도 있었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역시 깊숙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그럼 다녀오세요. 당신 뜻이 그렇다면야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명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장롱으로 향하고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헝겊 주머니 하나를 꺼내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그 속에는 그녀가 포목점에서 바느질하며 몇 해 동안 알뜰히 모아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노잣돈이구만요. 끼니 거르시지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몸조심하시구려. 하이고 마누라 참말로 고맙구만 그려. 내 참말로 딱 한 달만 그곳에 있다가 오리다. 그날 밤 봉섭이는 잠든 부인 명옥이와 딸 춘심이를 뒤로 한 채 말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멀리 마을 어귀에서는 갑수가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보였고
봉섭이는 말없이 갑수의 곁에 다가갔지요. 한 달만 다녀오겠소. 그것은 봉섭이가 떠나기 전 명옥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은 어느새 석 달이 되었고 또 석 달이 1년이 되어도 봉섭이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명옥의 마음은 하루하루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기에 그녀는 낮에는 밭일을 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고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쳐야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오후 봉섭이네 집 마당에 뜻밖의 손님 한 명이 걸어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봉섭이 집이 맞소? 낮게 울리는 목소리에 명옥이 마당으로 나서자 옆마을에서 가장 부자라 소문난 홍배대감이 당당한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홍배대감은 명옥에게 다가서기도 전에 손에 들고 있던 종이 한 장을 척 내밀었지요. 이걸 좀 보게나. 이게 바로 당신 서방 봉섭이 나한테 빌린 돈 2,000냥짜리 차용증이네. 봉섭이가 나에게 빌린 지 벌써 1년이 넘었으니 이자까지 합하면 꽤 되는 돈이긴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워낙에 원금이 크다 보니 내 딱 원금만 받도록 하겠네. 어르신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서방님이 이 큰 돈을 빌렸다고요? 저는 서방님께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허허, 이것을 잘 보시게. 차용증에 똑똑히 자네 서방 손도장이 찍혀 있지 않나? 그 자네 서방이 이렇게 나에게 돈을 빌려가 놓고는 1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 내 직접 이렇게 찾아왔구만. 나는 뭐 내 돈만 받으면 그뿐이니 부인이 대신 갚으면 되겠구만. 그치만 지금 저희가 가진 돈은 명옥이 말을 더 잇기도 전에 홍배대감은 갑자기 그녀 옆에 서 있던 춘심이에게 눈길을 돌리며 말을 잘랐습니다. 걱정 마시게. 내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구만. 2,000냥이 없다면 내 차선책으로다가 딱 200냥만 받겠네. 대신 그 옆에 자네의 딸인가 본데 그 자네의 딸을 내 첩으로 우리 집에 보내는 것은 어떻겠는가? 내 대접은 섭섭치 않게 해줄 테니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할 것은 없구만. 어메, 어르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시랍니까요? 내 생각해 볼 시일은 넉넉하게 줄 터이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게나. 그 말만을 남기고 홍배대감은 기세 좋게 돌아섰고 그가 떠난 집 마당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요. 아까 그 어르신이 말한 대로 제가 첩이 되면 돈을 대신할 수 있다면서요. 우리 땅이 어떤 땅인데 그 돈 2,000냥을 갚으려면 다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가 가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춘심아,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네가 네 몸을 희생해서 빚을 갚겠다고? 그깟 돈 몇 냥 때문에 네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절대로 그것만은 안 되는구만. 명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머리를 싸매고 한참을 슬피 울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섞인 울음소리가 조용한 방을 채웠지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서방님도 없지. 명절도 다가오지. 마을 사람들 눈초리는 또 어떻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천벌을 받는단 말이냐. 그렇게 명옥은 한참을 울고 난 뒤 눈물을 닦으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춘심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무리 가진 게 없어지고 논밭이 다 날아간다고 해도 너만은 절대로 그렇게는 못 내준다. 그래, 이 억울한 일을 그냥 참고 당할 수는 없지. 땅이 다 날아가고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차라리 원님께 찾아가 송사를 청해야겠구만. 내 억울한 사정을 원님께라도 풀어달라고 매달려 볼 수밖에 없겠구나. 명옥은 마치 딸 춘심이를 안심시키려는 듯 강한 결심의 뜻을 내비쳤고 춘심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저 눈물만 가득 머금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늦은 오후 구름이 붉게 물들며 하루가 저물어가던 그 무렵 나주 마을 어귀로 다 헤어진 삿갓을 눌러쓴 나그네 한 명이 터벅터벅 들어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를 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나그네는 사람들의 눈을 피한 채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모,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물은 안 주셔도 됩니다. 주모는 나그네를 힐끔 쳐다보다가 남은 밥에 따뜻한 국을 말아 넘겨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거 못 보던 사람인데 우리 마을은 처음이란가. 돈은 있는 것이겠지? 내 그냥은 못 내어 주는구만.
나그네는 주춤거리다 품속에서 작게 빛나는 금 한 조각을 꺼내 놓았습니다. 주모는 그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채 얼른 품속에 넣고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손님에게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는데요. 거 주모, 명옥이네 말이오. 정말로 큰일이 났다는구만. 나도 들었구만 그래. 그 집 서방 봉섭이라는 작자가 금광인이 뭐니 하더니 집안 살림을 다 저당 잡히고 사라졌다는구먼. 그러게 말일세. 그 집 양반 사람 좋다더니만 하이고 돈에 눈이 멀어서 남겨진 식구들만 가엾지 그래. 이제 땅도 다 뺏길 판이고 그 집딸 춘심이는 옆마을 홍배대감 첩으로 끌려갈 판이라지 뭔가. 참말로 안 됐지. 아니, 어찌하여 돈을 2천냥씩이나 빌렸다는 것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의구 한심하기도 하지. 내일 원님 앞에서 송사를 한다던데 어찌 될란가 모르겠구만. 그 순간 국밥을 떠먹던 나그네의 손이 덜컥 멈추더니 그의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하였지요. 2천냥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리고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고을 관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바스락거리는 집신 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고 어르신들은 지팡이를 짚고 나섰으며 젊은이들은 팔짱을 끼고 궁금한 얼굴로 따라 나섰지요. 오늘 원님께서 송사를 가른다고 하시는구만. 그 명옥이라는 여인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댄다더구먼. 홍배대감이 원래부터 그 집 땅을 가로채려 했다는 소문도 있지 않았나? 잠시 후 관아 마당엔 이내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명옥은 딸 춘심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서 있었고 그 맞은편에서는 홍배대감이 원님께 차용증을 보여주며 강한 어조로 말을 하기 시작했지요. 여기 보시오. 이것이 바로 봉섭이라는 자가 내게 빌린 2천냥짜리 차용증이요. 보시다시피 손도장도 분명하고 날짜도 확실히 적혀 있소이다. 하이고 원님, 우리 서방님이 진짜로 돈을 빌렸는지 빌리지 않았는지 저와 저희 딸은 알지도 못하는데 느닷없이 우리 집에 종이 쪼가리 하나를 들고 와서는 돈을 내놓아라, 땅을 내놓아라, 거기다가 또 딸을 내놓으라 이렇게 협박을 하면 저희는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요. 원님은 긴 한숨을 쉬며 그 차용증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차용증 위에 찍힌 손도장은 분명 봉섭이의 것이 맞아 보였기에 원님은 난감한 얼굴로 명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도장도 확실하고 명옥이 이것이 자네 서방이 이자에게서 돈을 빌린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다고 자네 사정을 또 생각하면 참으로 난감하구먼. 이를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명옥은 무슨 말을 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꼭 깨물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마당 저쪽에서 어떤 사내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는데요. 그의 옷은 남노했고 먼지투성이에 삿갓을 깊이 눌러 쓴 모습이 꼭 떠돌이 거지 같았지요. 그 사내는 원님에게 다가와 숨을 고르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차용증은 가짜요. 그리고는 그 사내가 천천히 삿갓을 벗자 명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그 사람은 바로 명옥이 그토록 기다리던 봉섭이었지요. 내 이놈이 감히 어디라고 관아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봉섭이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그건 역시 봉섭이의 손도장과 홍배대감의 화합이 찍힌 차용증이었지요. 원님, 이것을 보십시오. 제가 갑수라는 자의 소개로 홍배대감께 돈을 빌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빌린 돈은 2천냥이 아니라 고작 200냥이었습니다요. 그런데 이 홍배대감이라는 자가 나중에 숫자 뒤에 몰래 0을 하나 더 붙여 이제 와서 제 아내와 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구만요. 이 차용증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님은 봉섭이가 펼친 차용증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봉섭이 네 손도장과 홍배대감의 화합이 틀림없구만.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봉섭이가 자신의 차용증을 손에 쥐고 원님 앞에 선 순간 관아 아는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고 봉섭이는 떨리는 숨을 애써 진정시키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원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제가 한때 친구라고 믿었던 갑수와 여기 서 있는 홍배대감이 공모를 꾸민 것이었구만요. 이들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사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사람 좋은 얼굴로 다가와 금광 이야기를 꺼내며 호의를 베풀다가
저를 부추겨 홍배대감에게 빚을 지게 만들더니 금광 사업을 하자며 평안도 용강으로 데려갔지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니 갑수 이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일꾼으로 그 금광에 팔아버렸습니다요. 그리고 저는 그 지옥 같은 광산에서 겨우 1년 만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빠져나왔구만요. 관아 마당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놀라며 탄식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봉섭이는 품속에서 또 다른 차용증 한 장을 꺼내들었지요. 이 차용증은 옆마을에서 갑자기 사라진 덕팔이라는 자의 것입니다. 그는 저와 함께 금광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지요. 덕팔이는 저처럼 평생을 땅을 일구며 부지런히 살아온 자였는데 지금은 그 지옥 같은 금광에서 손톱이 닳고 눈이 흐려져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또한 저와 같은 수법으로 당한 것이지요. 봉섭이는 원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꿰어 차용증을 쓰게 하고 멀리 평안도 금광으로 끌고 가 노예처럼 갇혀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남은 가족들에게 차용증을 조작하여 재산을 모두 갈취했던 것입니다. 이름만 대감이지 이들이 한 짓은 도적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봉섭이의 이야기를 전부 들은 원님은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떴습니다. 그의 얼굴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요. 즉 봉섭이 네 말대로라면 홍배대감이라는 자는 갑수와 함께 사람들을 속여 끌고 가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뒤 남겨진 가족들의 재산까지 모두 빼앗았다는 말이냐? 맞습니다요, 원님. 만약 제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면 제 아내와 딸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지금쯤 저 악한의 소나기에 넘어갔을 것입니다요. 봉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마치자 관아 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얼굴에도 분노와 충격이 번졌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 있었구만요. 맞습니다요. 그 갑수라는 자가 나에게도 금광 일을 하자며 몇 년 전에 찾아왔었습니다. 원님, 저런 악한 자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성난 목소리가 높아지자 원님은 엄하고도 단호하게 말했지요. 즉시 홍배 저자를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갑수라는 자의 행방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잡아들이도록 하라. 이것은 중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중죄이니 내 엄이 다스릴 것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이 재빨리 나서서 홍배대감을 꽁꽁 묶었습니다. 홍배대감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을 꿇었지요. 관아 마당엔 긴 한숨과 탄식 그리고 박수가 어우러져 메아리쳤습니다. 관아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홍배대감이 포박되어 끌려가자 봉섭이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숨만 가쁘게 내쉬고 있었지요. 그때 명옥이 천천히 다가와 말없이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살아서 돌아와줘서 그것만으로도 나는 참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참말로 자네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자네를 볼 면목이 없구만 마누라. 그날 밤 봉섭인의 세 가족은 말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살짝 깔린 길을 따라 걷는 동안 봉섭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척 없이 스쳐가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 들판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풀벌레 소리만이 그들과 함께 걸음을 옮겼지요. 그리고 어느덧 그들이 집 앞에 다다를 무렵 마침 하늘에는 크고 둥근 보름달이 밝게 떠올라 있었고 곱게 익은 누런벼 이삭들도 그 고운 달빛을 받아 은은히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던 봉섭이는 문득 걸음을 멈춰서고는 황금이 이렇게 항상 내 눈앞에 있었는데 나는 도대체. 봉섭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목이 메어버렸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곧이어 그의 어깨가 조용히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고요했던 밤 공기 속으로 봉섭이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그런 남편을 지켜보던 명옥은 조용히 그의 곁으로 가 말없이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위로하였고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춘심이 역시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의 팔을 꼭 안아주었지요. 그렇게 세 사람은 아무런 말도 없이 달빛 아래서 오랜만에 다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